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 건축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예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표제는 과학과 기술로 본 건축의 역사 두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강의 전체적인 내용은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 살펴본 건축의 역사를 강의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는 큰 주제로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학의 시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학 한 학기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가 이제 지났고요. 여러분들한테 본 강의 시작에 앞서서 하나 부탁 내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건축 역사 과목을 들으면서 또는 건축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왕왕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회에 참관, 박물관에 답사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건물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 전시회를 참관하는 것 또는 각종 건축에 관련된 전시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건축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건축 역사를 전공하는 동아시아 건축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과제로서 전시 기획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시회의 내용들을 보면은 건축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고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그런 유산들이 적지 않게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건축 공부를 한 학생들이 가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갖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병행해서 각종 전시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현재 서울에서 3월부터 지금 시작된 것 중에 중요한 전시 중에 하나가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에서 전시했던 한반도의 오감도라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전시가 그대로 서울에 가져와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코 미술관,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한반도의 오감도라는 그런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김종성 건축가의 전시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건축에 관련된 전시가 상당히 자주 열리고 있고 또 서울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울과 관련된 전시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보고 또 직접 여러분들이 참관을 해본다면 건축사에 대한 이해들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바대로 우리가 인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의나 인류에 대한 생각들, 사람의 기원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책들도 나와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물론 하느님에 대한 창조소를 믿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진화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학설에 의해서 또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또 중고등학교나 이런 시간에도 봤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각종 정의를 내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정의를 내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류의 화석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고 잠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해보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 인간이라고 호모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호모 엘렉투스 하면은 서 있는 우리가 걸어서 직립을 해서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엘렉투스라는 그런 말을 붙여놓고 또 호모 하빌리스 손을 쓰는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정의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호모 루덴스에서 유의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양에서 쓴 책이 하나 번역이 된 것도 있죠. 제가 대학 다니는
80년대 시절에 이미 이런 책자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모 파베를 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텍스에서 예술을 하는 인간, 호모 로켄스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소위 말하는 그 동물과의 어떤 차이점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내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또 저도 이제 이미 그 배워온 바가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과 동물과 인간과 동물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할 때 뭐 손을 쓴다든지 직립을 한다든지 두뇌로 사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노는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또 말을 갖다 사용을 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등등 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문명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들이 탄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지구촌에서 있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각종 정의들, 인간에 대한 어떤 규정들, 뭐 특징들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구를 지배하면서 또는 자연과 같이 투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립된 세계를 구축해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여러 가지 그 폐해를 낳으면서 줄곧 인간은 자연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자연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편리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발전을, 변화를 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다. 지구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간 이외에도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을 해석할 때 또는 그 자연을 대하는 어떤 그 입장들을 보게 되면 지극히 인간 중심의 생각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곰들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곰이 이제 다 잡아서 사람들이 이제 다 사냥을 해서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멸종이 된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곰을 인위적으로 사육을 해서 이제 지리산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마리의 곰들이 안테나를 달고 이제 위치 추적이 되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곰이 뭐 번식이 잘 돼가지고 지리산에 잘 적응을 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가지고 지리산에서 다시 등산객들을 이제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밑에 있는 마을들을 갖다 이제 습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면 바로 우리는 곰을 사냥을 해서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은 곰이 없어져가지고 우리 손에 의해서 사라졌던 그런 곰들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도 그렇고 곰이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도 그렇고 지극히 인간 기준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물을 대하고 식물을 대하고 자연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점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편의에 서서만 판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상대를 좀 생각할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의 신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1세기에 또는 그 앞으로 그 이후의 미래의 세계를 나가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생존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문명과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구상에서 진화를 하고 수많은 문명들을 창출해서 지금까지 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쓰고 있는 언어, 발전이라는 단어에는 지극히 모순된 것이 있지만 발전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말이 훨씬 더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했다는 것은 뭔가 나아졌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발명하고 어떤 하나의 개선을 했다 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진실적으로 유리한 점만 있는 것이냐 또는 우리에게 유리한 점만 만들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는 것들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우리가 바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다 세워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 무공의 그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이런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하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많이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길을 발전을 하려면 풍력 발전은 결국 바람의 길을 막아야 되는 건데 바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저항하는 어떤 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 바람이 지나갈 것을 막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길인지 그것에 대한 그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바로 이러한 단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건축사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해가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좀 할 얘기 중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근본에 대한 문제 또는 우리가 그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의 가치 기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종전에 선현들이 해왔던 것들이 다 옳다고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그 선현의 그 가치관에만 기대어서 오늘날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들만도 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공자의 얘기를 인용해야 되고 맹자의 얘기를 인용해야 되고 그 밖에 그 선현의 얘기들을 항상 등에 기대서 자기의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이 시대에는 진정한 공자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인지 또 맹자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커다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선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또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또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주제로 나와 있는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인류의 생산 활동을 기초로 하는 인간 행위의 소산이다. 이 소산은 도대체 무슨 소산이냐? 결국은 우리 혼자만이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그 거대한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환경들이 되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내는 어떤 많은 그 정신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그건 스스로가 막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가 되는 자연계의 많은 것들이 인간 이외에 대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소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또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 구조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그 자연계에 없는 것을 새롭게 구축해내는 소위 말해서 건조 환경, 소위 말하는 건조 환경, 인바이러먼털 빌트 인바이러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용어로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위적인 어떤 그 환경들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또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것이 또 문명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언어사전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문명이란 말이 있고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이라는 말은 다 공통어로서 이제 쓰여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어원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뭐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일 수 있겠지만 문명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그 원시적인 생활의 상대와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라는 것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대마다 조금씩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엥겔스처럼 인류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야만, 미개, 문명으로 나타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야만과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볼 때는 미개인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또 바라다 볼 때는 우리를 똑같은 입장에서 문명인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삶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문명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현대인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야만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자연이라는 것을 상대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또 누가 더 자연과 상대해서 생존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것을 본다면은 결국은 제로섬과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문명사에서 일으켜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반감해서 가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를 본다면은 과연 이 인류 역사 발전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 양상들,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련된 삶의 양태를 구축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했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반론의 어떤 그 여지들도 상당히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똑같이 바라다볼 수 있는 안목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끊임없이 문장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퇴고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있죠.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을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항상 끌고 당기고 수정을 하고 또 옆에서 견주어 보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지속 가능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도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사유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상대적으로 서로를 갖다 옆에다 놓고 또는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발전 방향 또는 변화의 방향들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선택의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어 컬처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라틴어의 컬처라는 데서 유래해서 17세기 이래로 유럽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등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자료들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오늘날에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졌다고 그랬는데, 원래 농사 또는 육체와 정신의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돌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영향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기 보이는 육체라는 말과 정신이라는 말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양 있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의해서 이룩된 많은 정신적인 부분의 어떤 그 산물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세련된 사람이다. 저는 참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 굉장히 높다. 심지어 이제 어떤 주택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에는 문화주택이라는 것도 탄생을 했죠. 그래서 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양식 나이프로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고 아니면 기타를 친다든지 창가에 베란다에 나가서 햇빛을 쏘이고, 소위 말하는 지극히 어느 한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문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지극히 그 가치관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소산들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도 특정의 소수의 사람들, 이 서구의 어떤 그 사상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농단하는 어떤 행위, 그런 것에서 종종 우리는 한국의 어떤 문화의 양상들을 바라보고 또 그 폐해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 행위의 소산이고, 또 문화라는 것은 역체와 정신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세련된 양을 뜻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잠깐 보게 되면은, 원시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건 또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삶 자체, 목숨을 이어가는, 연명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벽화에 나온 그 그림 또는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동물을 사육하고 그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죠. 여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잡아서 먹음으로써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도구를 만들게 되고 어떤 불을 갖다 이제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를 잡을 것을 셋을 잡고 셋을 잡을 것을 열을 잡고 열을 잡아서 남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인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어떤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관찰, 스스로의 관찰 또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발견한 그런 사실이기도 할 것이고 또는 선사 유적들, 동굴 벽화라든지 이런 원시인들의 어떤 유적지에서 그 결과들을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배고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에 대한 부분들, 어떤 본능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문명과 문화가 이제 진화해오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활을 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전쟁과 건축이라는 부분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시 수렵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좀 전에 얘기한 욕망을 충족하는 문제,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단순히 그거를 뭐 허겁지겁 집어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수렵산의 양상을 또 한 단계 다시 다른 풍을 살펴본다면 단순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벗어나서 어떤 자기의 존재의식과 생산에 대한 의미를 또 부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저 네 개의 비너스상, 원시인들의 비너스상,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는 중국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지역이 좀 다른 데서 발견이 됐지만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대였다. 충족의 시대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그 욕구 충족 이외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내는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런 어떤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 여기 이제 뭐 손자국 같은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동물들을 사육하는 장면을 그리고 사냥들을 사람과 동물을 같이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은 대상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상대하는 자기들의 존재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렸다는 것은 내가 이 세계의 어떤 그 땅을 디디고 살아 있다라는 어떤 것을 표시하고 다시 말하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존재의 어떤 의식들을 갖다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그냥 뭐 먹고 그냥 자고 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배설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만 반복이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물을 사육을 하고 그 사육을 통해서 내가 배고픔을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사실들을 이런 그 벽화들은 많이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그런 비너스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기 위한 어떤 그 갈망들,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몸의 양태들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을 보고 만들어냄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시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물론 고고학자가 아니지만 또 뭐 선상미술 유적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건축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항상 근본을 좀 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사를 오래부터 공부하다 보면, 건축 설계라는 걸 오래 하다 보게 되면 근본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본을 잊고 자꾸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다 보려고 하거나 미래를 바라다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어느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또는 특정한 시기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전 시대를 몽땅 이렇게 같은 잣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환원하고 가치관을 환원해서 그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의 입장과 똑같이 쓰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각과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전통 건축을 바라보고 원시인들을 평가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서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그림과 이 조각상에 대해서는 수많은 글과 많은 논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석학들의 어떤 분석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석된 결과를 우리가 다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 앞에 이런 것이 탁 던져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 느낌이 동떨어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어느 정도 수렴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또 사람이 있었고 또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제 하는 그 생애들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관찰인 거죠. 대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제일 큰 관찰의 대상은 뭡니까? 사람과 자연이죠. 자기 스스로 같이 있는 사람들과를 비교하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들을 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연계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구성원들, 이것을 관찰해 가면서 발견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풍만한 여인이나 젖이 크고 뭐 몸집이 큰 것도 보면 임신한 그런 여인의 몸집이 달라지는 어떤 양상들을 보면서 생각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것도 아침이 되면 다시 또 뭐 어떤 점심때가 되고 그런 어떤 주기가 있다는, 밤이 오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어떤 주기성들을 보면서 어떤 규칙성들이 자연계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점점. 더구나 그것은 동양에서는 이제 그러한 관찰이 굉장히 체계화되면서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어떤 설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주기적인 어떤 순환의 질서, 바뀌어가는 어떤 양상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관찰에 훨씬 뛰어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또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관찰의 대상을 지구에서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하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금전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다른 외계의 세계까지도 그 관찰의 대상들을 넓혀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또 우리와 어떤 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천문학과 이제 건축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은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찰의 대상을
훨씬 더 확장시켜줘서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영향을 갖다 또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관찰의 어떤 그 의문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것을 도출해내서 어떤 그 공식화하는 과정, 체계화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인류 삶의 어떤 하나의 어떤 궤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뭐 다른 어떤 더 심오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가볍게 건축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바대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문이라는 이런 글자입니다. 한자의 문이라는 글자. 우리가 한자 언어를 자꾸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반추해보고 또 그것의 어원들을 찾아보는 이유들은 거기에는 그 상형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상형문자를 연구하신 분은 훨씬 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본다면 그 한자라고 하는 문자, 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근본의 물건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원초적인 물건들을 대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기하려고 했는지, 그 특성들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문자로서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자로 만들었는지를 추적해 보면 결국 이 한문화, 한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근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바대로 문명과 문화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이라는 글자는 채색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상태의 그 도양입니다. 몸에 이렇게 이제 문신을 새기는 그런 어떤 그 양상들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문양과 어떤 맥락이라는 그런 말도 포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문자, 문장, 문제, 재화, 뭐 이런 등등의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수식과 수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 문이라는 글자 속에는 또 찾아보면 부드러움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상황들을 갖다 묘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죠. 그 결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출해내는, 겉으로 드러내주는, 또 양상들을 알려주는, 또 이 단순하게 있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좀 그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어원들을 찾아보면 밑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한자어대로 문치교화라고 하는 것에서 문화라는 말이 이제 탄생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체광명이라는 말에서 문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듯이 그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어떤 그 행위의 소산들, 정신과 몸과 아까 그 육체와 정신의 문제를 다 다룬다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산물들, 그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표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 속에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또 건축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써내고 또 그것을 보고 건축을 하는 어떤 방향으로 삼아가는 기틀을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본질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바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바라다 보게 된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식이라는 거, 우리가 의식주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식이라는 것은 생존을 이제 보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인데,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생산의 여유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건 잠시 다시 얘기 드리겠고,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주라고 하는, 특히 제일 먼저 이제 배고픈 것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그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생존을 넘어서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어떤 연명해 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 안도감을 찾아가는 과정. 먹을 것이 좀 풍부해진 거죠. 먹고 또 잠깐 배부름을 채운 다음에 또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미 먹고 난 다음에도
적어도 다음번 먹을 거 또는 다음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 특히 시간에 대한 어떤 여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들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딴 생각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이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안전과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행위들이 필요할 거예요. 얻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얻어내는 거. 또 자기가 약간의 힘을 들여서 그것을 획득해서 자기가 가지고 바로바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바로바로 즉각 이제 해결이 되는 어떤 과정입니다. 순간적으로 계속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계의 관계들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잡아오는 사람과 잡아온 것을 먹는 사람, 또 잡아온 것을 먹고 먹여주는 사람, 아마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다, 뭐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더 뭐 많은 것을 자기가 공헌을 한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 사이에는 존재할 테니까, 그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단계의 어떤 그 차이들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좀 많은 사람은 더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쫓아가지 못해서 약간의 도움을 줬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결정적인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양을 채운 다음에 남은 것을 이제 먹게 한다든지 하는 어떤 약육강식의 그런 그 기본적인 질서,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어떤 계급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생산에 이제 여유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생산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양육을 한다는 거죠. 기른다는 거죠. 농사를 하든 뭐 목축을 하든 어떤 뭔가를 그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는 어떤 옮겨 다니지만 그 옮겨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일정한 시기를 가지고 키워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어떤 여유를 갖는, 먹을 것에서 그 바로바로 소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저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착 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고고학이나 이런 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수렵과 채집에서 정착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삶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착을 해서 뭔가 이제 기른다는 것은 뭔가를 자기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얻는 것의 사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를 기른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있고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서야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양들이,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단계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런 역할들이 사람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단계의 역할을 하는 어떤 영향 요인들이 막 작동을 할 텐데, 그 작동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농사를 예를 든다면, 농업이라는 걸 든다면 바로 기후의 어떤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계가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온도가 어떻게, 이런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작물의 어떤 작황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생산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생산의 여유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공간들을 갖게 됩니다. 공간들을 또 요구하게 돼 있고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뭔가 그냥 들바닥에 놓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바운다리와 경계막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이 집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생산된 물건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은 남게 되는 거죠. 물건을 먹고 나면 그걸 이제 버리지 않고 다음을 위해서 저장을 해두는 어떤 그 저장의 문제. 좀 더 이제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뭐 이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것은 다른 데도 있는 사람이 더 많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 약탈이 될 수도 있고 교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재생산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생산량의 여유가 생기면서 잉여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소유의 문제, 저장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 교환의 방식에 따라서는 약탈이 있을 수도 있고, 약탈은 결국은 전쟁으로 비화가 될 것이고, 아니면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서 평화적인 방법의 교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가 굉장히 점점 복잡해져가는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 단계의 계급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어떤 요인들, 뭐 그 저장을 위한 거라든지 재생산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약탈을 안 당하게 위한 방어라든지 이런 개념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들이 이제 분담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는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차이들이 존재하고 그 관계성들을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게 체계화되고 하나의 어떤 규정으로 이제 만들어서 오늘날 같은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겠죠.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점들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의 여유가 생기고 어떤 그 저장을 하고 교환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생산의 여유와 더불어서 곧바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에 대한 여유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제일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군대 가서의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군대 가면은 그 졸병들, 병사들을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킨다고요. 땅을 여길 팠다가 그러니까 파면서도 이거 쓸데없이 파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길 파서 이쪽을 메우고 이쪽을 파서 저쪽을 메우고 끊임없이 그 사병들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 혈기 넘치는 병사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생각, 잡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잡생각이라는 거는 점점 번져나가면 망상으로 가고 망상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그 탈령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유, 먹는 것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 딴 생각을 하면은 뭐 저장만 이렇게 하는 단지가 필요했다가도 단지를 바라보다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다도 뭘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고,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딴 생각이 그 창작과 모방과 우열과 상심과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인간의 사유세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제 이상세계에 대한 생각이죠. 현실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더 이상해.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다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들은 다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상의 어떤 세계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것을 꿈꾸는 세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여유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대개 서양 세계의 또 문명이 발생됐던 지역들도 보면 다 먹고 살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배가 부른 곳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쌀이 있는 데서 인심이 난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또 우리 한반도에서도 보면 전라도 지역의 그
예술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전통적으로 많은 이유 중에 그 곱창지대란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풍부한 물산이 나는 지역에서 결국은 그 다른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지고 어떤 미를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배고픈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배고픈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그 찬밥도 없는 걸 가리게 됐어요. 일단 자기의 어떤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의 여유를 가졌을 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런 그 가치 기준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가 가진 거와 얘가 가진 거를 서로 비교해보고 더 나은 거, 더 안목으로 자기 안목으로 봐서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뭐라 그러나요? 더 기능적으로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거죠. 단순히 담는, 그 물건을 담는, 채우는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채우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절에 어느 순간에는 소위 말하는 담는 기능을 완전히 잃고 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향도 이제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제 제가 학생들이 설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뭐 설계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이라는 건 본질이 기능과 공간인데 그렇게 그런 걸 잃어버린 건물이 많죠. 우리 도처에 보면 살펴보면. 그건 결국은 그 주객이 전도돼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기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쭉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경향들도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축이나 도시를 하는 사람, 특히 우리 이제 건축 공부를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집을 왜 짓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왜 짓느냐? 그럼 어떻게 짓느냐도 문제겠지만 왜 짓느냐? 왜 짓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항상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명쾌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뭐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뭐 이 집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집은 왜 짓는다라는 것이 명쾌하고 왜 짓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왜곡되지 않고 우회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준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다른 어떤 얘기를 또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 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주목해보면 현실 극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넣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다 보면 기능도 만족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생깁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있는 거죠. 특히 원시인들은 이제 자연과 상대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자연이 휘둘르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그것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당면한 문제들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찾은 거죠.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징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현실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동서양이 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어떤 관념 속에서 표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극복하는 것이 상상을 동원할 때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겠죠. 상상에 동원되는 대상들이 또 무엇일까? 동양에서는 왕왕무입니다.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교훈들.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그 난관들의 해결책으로서 그 건물들의 도처에 이제 장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물의 내외부에 각종 드러나 있는 전통 건축에 보면 수많은 장식과 문양과 색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소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시인들이 그린 그런 그 기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기원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은 조금씩 다시 더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 이제 그 벽화에 그려진 어떤 기호들인데,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의 부호들을 보면 이거는 집과 관련된 그런 그 부호들입니다. 집과 관련된 부호들인데 상당히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이제 그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중심에 기둥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 집에서 나타나는 아주 우리 건축에서는 중요한 부재 중의 하나인 보라고 하는 또는 돌이라고 하는 이런 부재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둥과 보의 개념, 기둥, 보, 도리, 뭐 이런 개념들이 명확치 않다는 거죠. 아직은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기능들, 또 벽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또는 건축, 움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그 새집 같은 거, 갈란식 주거라고 하는 소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그런 그 집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벽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기둥의 역할들이 불분명하면서 점차 우리가 기둥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기둥과 지붕의 어떤 그 결합되는 방식들,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소위 말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벽이라는 것의 어떤 역할, 여기 보면 이 벽이 불분명하죠. 사실은 이 그림들이 벽과 지붕이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시인들의 수열주거라든가 복원한 건 대부분 벽이 없이 이제 지붕 겸 벽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점점 벽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지고, 그 벽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들의 개념들이 확실해지고, 그 위에 놓여지는 지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어떻게 얹힐 것이냐라는 그 결구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기둥과 보와 도리, 석가래, 또는 기둥과 석가래와 보호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어떤 부재들, 이런 것들이 결부되는 어떤 양상들이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시 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점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공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그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고 바닥이 있고 기단이 있는 그 공간으로 이제 확정돼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좀 더 정교한 어떤 연구와 그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이 벽체, 기둥과 지붕의 결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뭐 단적으로 본다면 동아시아의 어떤 구조 체계 발전 과정의 한 모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원시인들이 그린 이런 그 집에 대한 그 모습들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한다면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비행 접시를 그린 거다, 날아오는 비행 접시를 그린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잘 알 수 없는 부호들인 거죠. 어쨌든 그 원시인들은 그 자기들이 느낀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설적으로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의식과 진화가 되면서 추상화된 부분들도 간혹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있었던 것을 수집해서 본다면은 이 건축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었고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부되어 우리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느냐는 과정들을 더 면밀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될 몇 가지 그 제시했던 주제들이 결국은 그런 그 건축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해보는 거죠. 건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건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함의되어 있구나, 함유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 단순히 집이라는 구축물로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 저는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또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건축이야말로 우리가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상의 모든 것이 건축과 다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부분들은 다 건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또는 밖에서 건축과 관계된 부분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소비해내고 소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이야말로 정말 본질적 삶의 본질이다. 또 어떤 학자는 만물은 수다. 수에서 숫자에서 기원을 한다라고 만물의 근원은 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간의 모든 본질은 집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바대로 이제 그런 것 기반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이죠. 그 세계 문명의 어떤 발생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라틴 아메리카 쪽이라든지 중앙아메리카 쪽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더스, 중국 지역 뭐 이렇게 등등 기존에 많은 어떤 문명, 4대 문명의 발생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우리가 검토해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진 곳이라면 충분히 문명의 어떤 발생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만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 것 또는 우리가 그 지식의 한계 또는 우리가 기술의 한계로서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다음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명이 발전했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을 하느냐 또 쉽게 단절이 되느냐 이런 차원의 시간에 대한 장단의 차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닌 뭐 그 당시 조건이 어땠는지는 또 여러 고고학이라든지 지질고고학이라든지 기후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면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하모도 유적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단일 문명이 중국 각지로 퍼져나갔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단히 그 과거에는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고 각 지역에서 이제 그 고고학적인 유구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중국 문명은 그게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가 그 큰 땅에서 한 군데서 나와서 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우리가 본다면 좀 웃기는 얘기죠. 그 넓은 땅이 한 군데에서 문명이 발생해가지고 무슨 뭐 스펀지에 물을 먹으듯이 쭉쭉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고였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모도 유적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죠.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선사 고대 문명의 어떤 유적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존재한 것. 물론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뭐 건축의 형태라든지 구축의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른 점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과 생산이 많이 돼서 잉여의 어떤 가치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 시간의 여유가 만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은 대동소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문명의 어떤 발전, 문화의 발전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제일 익숙한 중국의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국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문명 중에서도 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인접해 있는 중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중국의 판도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전 역사를 대입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판도를 확실하게 이제 구축하게 된 것은 원나라 때는 굉장히 더 넓은 영토였지만 대개 명청 시대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고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이 외몽골이 있는 지역은 사실은 49년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난 이후에 외몽골 지역은 이제 몽골공화국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나오는 지도에는 몽골이 독립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강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만에서 이제 공부할 때 대만
를 보니까 대만은 이제 중화민국이란 말을 지금도 쓰고 있죠. 이는 뭐 대만이란 말이 더 익숙하지만 대만의 자료를 그 중화민국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몽골이 이제 독립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극히 정치적이고 어떤 그 국가라는 개념과 이런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점일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뭐 송대라든지 뭐 당나라 때라든지 이런 데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런 판도의 국가가 아니었는데 그 전체를 지금 다 이제 우리가 중국의 역사로서 보는, 또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삼국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냐에 따라 또 발해와 고구려의 관계 이런 등등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과연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그 경계를 가지고 그 한 나라의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전의 역사들을 전부 거기에 귀납시켜서 바라다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그 논의와 맞지는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판도에 보면 중국의 자료에 나오는 것을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중국 그 전체 넓은 땅에 굉장히 그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홍산 문화라든지 대문구 문화라든지 앙소 문화라든지 용산 문화라든지 양조 문화라든지 하모도 문화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각 지역, 주로 이제 장강과 황하 유역 일대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유적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중에 바로 여기 보여지는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우리나라 학자들, 많은 우리나라 선사,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고조선의 유적이다라고 우리나라 고대 유적의 기원을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오늘의 논의의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중국 문화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교류를 일으키고 점점 확산이 돼 나가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그 선사 유적들에 대한 해석들을 좀 더 진일보한 어떤 개념으로 바라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의 그런 환경이 어떠했느냐, 어떠하고 있느냐, 뭐 이건 물론 지금 현재의 그 양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다를 수도 있죠. 그 3,000년 전, 5,00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또 그런 예를 든다면은 지형이라고 하는 것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연 역사적으로 그 환경이 어떠했느냐, 환경을 그 시대로 복원하는 같은 과정들, 이런 것도 역사 해석이나 우리가 그 인류의 어떤 문명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몇 해 전에 이제 역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한 학생이 백제 시대의 그 사비도성, 지금의 부여죠. 지금의 부여와 백마강을 완전 백제 시대로 복원하는 그런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겠지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발굴 자료라든지 컴퓨터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방법들을 통해서 1500년 전 백제의 그 사비도성과 백마강을 복원을 해보니까 물론 100% 그게 맞는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신빙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사비도성의 격자도시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유적지는 지금 현재는 육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하천을 복원해 보니까 하천의 그 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계산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해 보니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더라. 뭐 이런 어떤 사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가보면 평지처럼 되어 있지만 평지가 아니라 굉장한 구릉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양상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역사 환경이라 건축이 놓여져, 역사 건축물들이 놓여져 있는 역사 도시가 있는 그 상황들을
지금의 잣대로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그 고택, 전통 가옥들이 있는 뭐 양반집들, 사대부들의 집들을 이렇게 가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가보면 어떤 집들은 이제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죠. 또 어떤 부분에 집 근처에 이제 큰 나무 고목들이 있어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집이 그 집을 지을 당시에 과연 저 나무가 저렇게 컸을까? 당연히 크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이제 심었던 것이 자라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아주 보기 좋은 그늘들을 만들어서 좋은 풍광을 가진 건물로 보여집니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이제 허구라는 거죠. 그 집을 지을 당시에 그 집을 지은 건축주는 물론 나무를 심었을 수는 있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건축가가 그 나무가 거목이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환경이 될 거라고 이미 간파를 하고 설계를 했고 집을 지었다고 하면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시골에 어떤 집 가보니까 참 좋다, 나무 그늘도 있고 뭐 옆에 숲도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지극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조건으로 그 집을 바라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자꾸 그 시대로 가서 환원해서 보는 어떤 그 작업들 또는 시각을 그렇게 이제 갖는 어떤 훈련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자연환경을 잠깐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 거대한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땅에 다양한 문화들이 탄생이 돼서 하나의 어떤 동아시아 굉장히 핵심 중요한 문화로 이제 성장을 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간에 좀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어떤 양상들이 어떻게 전개돼서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동서 그다음에 남북의 어떤 크기가 대략 5,000km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000km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우리가 서울, 부산 해봐야 특히 남한 한반도도 절단이 나서 반쪽짜리밖에 없는 남한에서는 500km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있지만 5,000km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갖고 있지 않은 지리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5,000km라고 하는 그런 지리 개념 속에서 있는 유동을 하는 움직이는 뭐 이런 어떤 문화랑은 대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크기를 본다면 뭐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대륙의 15분의 1, 전체 대륙의 15분의 1, 아시아 대륙의 4분의 1, 유럽 전체 면적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한번 둬 봅시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러한 지형들이 있다. 다양한 지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지형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조건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환경 조건이 4,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 큰 변화가 있죠. 한 예를 든다면 북경 같은 경우는 북경에 지금 주변에 뭐 최근에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북경 근처에서 뭐 옛날에 곰 사냥을 했다든지 한 거를 생각하면 그건 뭐 상상이 안 가는 노릇이죠. 그러나 원나라 이전만 하더라도 북경 주변은 울창한 산림이 있었던 산림지대였습니다. 원나라 대도를 이제 건설하면서 목재를 이제 잘라다 쓰는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황폐해진 거죠. 숲이 고갈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명청 시대를 거쳐가면서 청나라 때 그 후대로 가면 황제들이 사냥을 나가도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을 풀어놓고 잡아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자연의 훼손사들이 북경의 그 영화로운 어떤 도시 모습 뒷면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자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혹독하게 달고 왔는가, 얼마나 그 자연을 갖다 착취해 왔는가라는 역사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보호라든지 자연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우리가 인간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고민만을 해왔던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양태였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는 이제 한번은 되돌아봐야 된다. 과연 나의 존재와 내가 처한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과거는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같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가. 지금 제일 필요한 문제, 필요한 단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어휘는 아마 공존인 것 같습니다. 공존.
발전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퇴보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그것은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공존 이런 차원의 공존이 대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자연계 동물과 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지구 하나에서 했던 그 복잡한 이런 양상이겠지만 나중에 물론 다른 곳에 어떤 인류가 다른 인류들이 다른 문명들이 산다면 그 사람들하고 뭔가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들과 뭔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최종적인 단계에 가면은 공존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자연을 우리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보기에 좋았다라는 상황을 다시 우리 시대에 또는 앞으로의 시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조금은 배려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고민들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종교적인 측면의 어떤 발언이기도 하지만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지금 새겨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중계 지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 고원, 구릉, 평지, 분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그 지형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곤륜산과 기련산, 민산과 공내산, 대흥안령, 태행산, 무산, 설봉산하고 하는 이런 거대한 두 개의 산맥이 중국 대륙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황하와 장강이 이 두 개의 강이 중국의 국토를 나누고 있습니다. 황하 이 장강을 통해서 화북지방, 화중지방, 화남지방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와 문명들을 갖다 중국 문명, 중국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들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도들입니다. 그 지형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지형도가 있지만 잠깐 죄송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이 중국의 지형을 아까 얘기한 두 개의 산맥이 중국의 지형을 동서로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황하와 장강이 중국을 남북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산맥과 강이 남과 북을 가로 세로로 교차시키면서 중국의 지역들을 갖다 분할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면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산과 물이죠. 산과 물이 아마 제일 그 중요한 주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사이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땅에 붙여 있는 것으로 본다면 땅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산과 강이라고 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구분하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동기들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 지형을 이용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륙을 동서로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보면 대략 오른쪽에 있는 이 큰 그림처럼 한자로 중국자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중국 지형의 단면 시도는 단면도라는 거죠. 단면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뜻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중국 대륙은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판상형의 어떤 계단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계단, 2단계 계단, 3단계 계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계단은 물론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고원이 있는 그 청장 고원지대, 해발 4,000m가 넘는 이런 고산지대가 이제 중국의 가장 서쪽 부분을 이렇게 동쪽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해 바다로 오면서 황해라고도 하는 바다로 오면서 두 번째 사천 분지가 이제 있습니다. 사천 분지에는 이제 대개 그 여러 역대 수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있던 지역이죠. 그리고 제 3단계 지역 보면은 이제 그 서해안 황해 면에 있는 그 해안가와 이제 붙어 있는 그 평야지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100m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곳이죠. 소주 같은 데는 해발 20-30m밖에 안 되고 30-40m 되는 산도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수상 도시가 이제 발달하고 그런 지형의 단계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의 지형은 그 서편이 높고 동쪽 편이 이제 낮은 서보 동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그런 상황이죠. 보통 백두대간이 있는 쪽에서부터 저는 내려와서 서해 바다, 황해 바다로다가 점점 그 지형이 낮아지는. 그래서 중국의 이 대륙 지형하고는 정반대의 지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그 두 개의 지형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지형은 이렇게 이제 과도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이제 어떤 그 구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해안지대가 있고 중간에 구릉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산간지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00m 넘는 산도 한반도 내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로 본다면 한반도의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들과 이렇게 그 교류가 가능한 또 이런 지형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단견이지만 우리가 한반도라는 땅은 사람을 이렇게 발에 땅에 붙잡아 놓는 어떤 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면은 그 안주하는 어떤 땅, 뭐 이런 생각.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외국에 진출도 많이 하고 뭐 그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가 됐지만은 전통 사회의 어떤 그 상황을 본다면은 안주하는 땅이 아니었을까. 사람들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낸 그 기후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들도 역시 기후들도 범상치가 않은 거죠. 단순하지가 않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열대기후, 열대기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대기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기후들을 다 골고루 남북으로 5,000km가 넘으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기후들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형이 다양하고 기후가 다양하고 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중국 문화라고 하는 걸 본다면 중국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성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뭐 오늘의 주작은 좀 빗나간 얘기지만 하여튼 상황들이 이런 어떤 속에서 인류의 어떤 행위의 소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진령 회화의 강남 지역은 수빈하고 무더우며 하천의 유량이 많고 수계가 조밀하여 논이 많고 유수의 침입과 화학적용이 크다. 반면에 진령 회화 이북 및 북부 지역은 수분의 증발이 강수량을 초과하여 반수분 반건조의 상태를 보여 하천의 침식과 퇴적이 강해서 광범위한 황토층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부의 청장고원은 소택지대를 또 형성하고 있고 서북 지역은 온도의 변화가 크고 사막지대를 형성합니다. 서북의 고산지대는 지대가 높아서 영구 적설이 항상 존재하는 이런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걸쳐져 있는 거죠. 이것도 중국 지리의 지형이나 지리서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자료 중 하나인데 중국의 기후대를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쪽에 빗살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대개 여기가 이제 고온다습한 그런 지역이죠.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거의 열대기후에 가까운 아열대기후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나라가 땅이 여기 잘 알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남도 같은 이런 섬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시점에 해남도하고 흑룡강성의 그 가장 중국의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20, 30도의 무더위에 시달릴 때 그 꼭대기에서는 영하 20, 30도에 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 극단적인 어떤 양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후대들이 결국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이제 중국의 문명들이 이제 탄생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배경들을 이해함으로써 인류의 어떤 행위들이 정신적인 행위가 됐든 물질적인 행위가 됐든 육체적인 행위가 됐든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어떤 소산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장의 그림, 이것도 중국의 이제 자료들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대륙 전체를 굉장히 잘 문화를 구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은 점선으로 크게 반원을 그리고 가는 게 있습니다. 강우량이 400mm 경계선이죠. 400mm 경계선. 이 경계선 안쪽은 400mm 이상이 되는 지역이고 이 바깥쪽은 400mm 이하인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왼쪽에 그 글씨에도 나와 있듯이 농경과 목축의 기본적인 분계선입니다. 농업과 목축의 분계선이 되는 것이죠. 정착과 이주의 어떤 유목의 어떤 그것이 경계선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중화와 중화가 아닌 지역, 말하는 야만족들이 사는 곳과 중화민족이 문명인들이 사는 지역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 경계선상에 대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뭐 제일 무서운 종족들이 바로 중국 역사상 제일 중국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흉노족들이 이제 항상 중국 안쪽을 갖다 이제 공격을 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화 영화로 나왔던 뮬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뮬란이라는 영화는 아마도 영어로다 쓴 그 단어를 그렇게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MULAN 뮬란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원래 중국말로는 목란이라는 뜻이죠. 목란. 나무 목자에다가 난초난자, 나무 목자에 쓰는 난자 써서 물란이라는 것인데 물란을 갖다 이제 영어로 표기해보니까 MULAN으로 돼서 뮬란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화목란이라고 하는 화물란이라고 하는 그런 실존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겪었던 일들을 대상으로 그린 만화인데 바로 거기에도 흉노의 아주 그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이제 잘 묘사되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경계로 해서 목축과 농경이냐라는 경계로 해서 정착과 유동이라고 하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생산의 여유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약탈과 그 방어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벌써 탄생이 되고 거기서 그 속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문화의 어떤 그 전파가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의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중화 문화와 이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옮기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중국 문화로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좀 더 그 역동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준 거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황하와 장강이라는 그런 강이 흘러가면서 황하 유역 일대에는 하은주 또는 하상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나라, 하나라, 상나라가 이렇게 이제 문화가 존재를 했고 밑에 장강유역에는 파촉, 초, 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어떤 주류 문화 해석에서는 이 파촉이라든지 초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비중 있게 상대적으로 그 하상주에 비해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화 현상들을 가졌던 그 지역이고 국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을 끼고 문화들이 발전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화 문화, 중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황하 유역을 일대로 해서 강대한 중화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갔다라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곳에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문화가 발생해서 서로 융합이 일어나고 그것이 외부로 다 이제 확산돼 나가는 또는 외부의 문화들이 중국 대륙으로 흡수되어 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같이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발생한 건 아니겠죠.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어떤 그 경위에 따라서 그 선택의 수단, 선택의 어떤 그 기회에 따라서 나타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또 중국 그 문화, 우리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그려진 그런 도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그
이게 뭐 완전히 이걸 다 대변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갖다 그려보는 데 있어 앞서 얘기한 그런 여러 문화 선사 유적들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좋은 다이아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의 역사 배경 속에서 문화 현상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뭐 앞서 얘기한 그런 부분과 그 뒤에 하나의 샘플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죠. 전쟁의 규모가 빈번했고, 이건 물론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일찍부터 완비되었고, 초기에 종법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일 국가라든지, 문벌귀족제라든지, 현세적인 지주 황건제를 거쳐서 근대를 지하는 제도까지 출현을 했다. 그래서 중국 사회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있었다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또는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 또는 버팀목 구실을 해서 학계의 분야에 주재하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족 중심의 사회였고 종법제가 이제 발달을 했다라는 것들이 아마 중국의 어떤 사회 내부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잦은 굉장히 전쟁이 이제 자주 일어나면서 전쟁의 수단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근간이 바뀌는 그 상부의 지배계층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과정들도 우리가 중국 역사 속에서 왕왕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제의 문제죠. 예제의 문제. 소위 말하는 그 윤리와 윤리의 어떤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확립이 돼서 일찍부터 이제 확립이 돼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과 정치 통치를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그 삶의 논리이고 정치 철학이 됐던 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들은 유학의 어떤 주요한 특징이 되고 그것이 발전하고 보편화되어서 우주의 법칙이자 도덕의 법칙인 동시에 정서가 되고 천심천리의 본체가 돼서 소위 말하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일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변화의 어떤 요인들, 왕권이 바뀐다든지 하는 일들은 그것은 우리들이 의지의 뜻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천명, 하늘의 명에 의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천명, 천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용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보편적 논리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현실적인 세계의 중심, 삶의 중심의 어떤 그 가치관이 되면서 집도 여기에 부합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윤리적인 집들이 구축이 되고 윤리의 어떤 그 중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단위였던 집.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그 공간, 소위 말해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교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교적인 논리를 적용되어야 되고 유교적인 논리가 드러나야 되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중국의 어떤 그 뒤에 그 집의 주택의 뒤에 붙어 있는 정원,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가 하나 거기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떨어진 동떨어진 이상세계, 자기가 꿈꾸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의 그 가치, 그 이상의 가치들이 거기에 구현돼서 현실과 이상이 같이 존재하는 그러면서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축과 마당과 대칭과 뭐 이런 공간 내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원림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비대칭이 가장 기본적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상징들의 물건들이 집결해서 그 건축주가 살고 있는 그 주인의 어떤 생각의 어떤 사유의 어떤 그 본질들이 그 안에 그냥 표출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편액으로도 드러나고, 때로는 주련으로도 드러나고, 때로는 화목, 나무라든지 식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호수의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만들어진 조형물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바닥에 깔린 문양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 어떤 현실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인 것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비슷한 거죠. 그런 상황에 굉장히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훨씬 더 근본 유교 원리에 가까운 그런, 그래서 말하는 요새 이슬람의 뭐 근본주의자와 같이 유학의 근본주의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하나에 그냥 빠져서 그쪽 부분을, 중국에서는 유학도 계속 유교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고착이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병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진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일은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건축적인 어떤 측면, 건축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또 문화 현상들을 조명을 해보면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문자의 기록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자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문자가 없는 사람들의 기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역할, 주변의 이민족의 역사를 자기화해서 기록하는데 굉장히 일찍부터 능숙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나? 물론 역사를 갖다 100% 믿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거를 완벽한 객관적 서술에 입각한 사실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제 글자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자기화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또 그런 것에 능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중국 문화의 또 하나의 이면에 있는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풍부한 유물들이 있다. 그리고 사회는 대략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맨 왼쪽에 있는 이것은 여화복기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왕태 무덤에서 나온 이제 옷이 천이죠, 천. 덮개인데, 무덤을 시체를 덮은 덮개인데, 이 두 개의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학과 이제 뭐 건축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하고 도구 얘기를 할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화복기도를 보게 되면은 여화복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는 이렇게 젓가락같이 생긴 걸 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역자로 생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주를 창조했던 그런 물건이죠. 천지 창조를 했던 물건으로서 콤파스와 기역자로 꺾어진 곡척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컴파스와 곡척은 비단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화권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마왕태 그림에 나오는 마왕태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들입니다. 천이죠. 시체를 덮었던 천인데, 이 그림 속에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세계부터 천상의 세계의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신선과 그다음에 천상과 인간과 지하의 세계들이 여기 그대로 묘사가 돼서 상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 이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공간 또는 상상의 공간,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지만, 물론 또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문과 논증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이거 하나로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세계의 깊이,
사유세계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중국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무를 위주로 한 재료 선택의 일관성에 있다. 건축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기후와 지형, 민족, 구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건축의 다양성과 목재를 위주로 한 단일 재료의 선택의 일관성이 크게 중국 건축을 대변하는 보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 반복돼서 다시 나오지만 건축의 특징은 일정한 자연환경과 사회조건의 지배를 받아 형성되고 중국은 넓은 면적과 다민족의 국가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다양하고 각민족의 역사 배경, 문화전통,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건축 품격을 만들어내서 오늘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 중국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큰 틀에서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미친 영향들을 보게 되면 강하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걸 보죠. 북방의 중후하고 장엄한 건축, 남방의 경쾌하고 시원한 건축 이것으로 크게 나눠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기후가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겠죠.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이런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결국은 따뜻함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집짓기의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외부와 접촉하는 면을 단절시키거나 또는 적게 하거나 또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호가 좀 적게 나고 벽체는 두껍고 지붕도 두툼하게 해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 형상의 모습은 바로 중후하고 장엄한 맛이 난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북경에 있는 그 사하번 주택, 회색빛 나는 그 검은 회색빛 나는 벽돌로 지은 집의 어떤 모습하고 중국 남쪽에 하얀색 칠을 한 하얀색 회벽을 바른 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느낌이 지나요? 하나는 무거운 맛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황사의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남방지방의 햇볕이 되게끔 하얀색 칠을 해서 벽체가 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좀 더 경쾌하고 그 상큼한 어떤 맛들을 우리한테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그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벽이 얇고 창문이 많아서 외관이 경쾌하고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니까 더우면 지금같이 에어컨 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덥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서 대응하고 옷으로 대응하고 먹는 것으로 대응하는 거죠. 지금은 더우면 그냥 에어컨을 켜고 물론 뭐 찬물을 마시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단편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자연현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 만능 시대에 살면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하는 방식, 자연의 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갖다가 대응하는 걸 찾아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어떤 부작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 원자력 같은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원자력.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대세고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절명의 어떤 그 철칙과 같은 그런 원칙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원전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백해무익한 그런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원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득보다는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커다란 부작용들, 그것이 오늘날은 훨씬 더 위험하고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 불능의 어떤 것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어떤 그 우리 과학의 소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은 맹점이 많은 거죠. 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우리는 적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삼스럽게 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두 가지 집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후한 맛이 나고 두툼하고 육중한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이런 새 집 같은 경우는 가볍고 경쾌하고 통풍이 잘 되고 벽체가 거의 없어도 되는 어떤 이런 집들을 극명하게 우리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맨 밑에 있는 회남자 얘기를 봅시다. 고자성인, 위지, 축토, 목구, 미위, 궁실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인은 건축할 수도 있고 어떤 뛰어난 재능이 가진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위지, 사람들을 위해서 축토, 구목, 흙을 쌓고 나무를 구축해가지고 만든 것, 그것을 이위궁실, 궁실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축토, 구목이죠. 흙을 쌓고 나무를 갖다 열기설기 엮어가지고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목이라는 말이 지금은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사실 토목의 원래 그 본뜻은 이 축토 구목입니다. 흙을 쌓아서 기단을 만들고 나무를 엮어서 몸체와 지붕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근본적인 집을 짓는 어떤 제도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축토, 흙을 쌓는다는 건 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토라고 해서 우리가 흙을 다지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구목, 그거는 끈으로 묶든지 끼워 넣든지 아니면 연결을 하든지, 그러니까 접합과 이음이라고 맞춤과 이음이라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끈으로 묶든지 해가지고 뭔가를 결부시키는 거죠. 목재와 나무를 결부시켜서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간에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문명과 인류의 어떤 기원과 이런 발전 과정들이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우리가 핵심에 있어야 될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오늘의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시 자연의 질서 속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 또 편승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순환의 주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 질서를 지금까지 우리는 거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삐져나온 어떤 삶을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 삐져나온 삶들을 다시 그 궤도 속에 집어넣어서 그 궤도 속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주변에, 우리의 환경 속에는 이 환경력, 인간력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일본에 잠깐 가서 경험을 한 건데,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어디 가나가와 대학인가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인간력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쓴 걸 들었습니다. 인간력 해가지고 이제 일본 학생들을 막 너네들은 패기도 없고 막 건축가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닥달을 하는 핀잔을 주는 어떤 그런 강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간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럼 한번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어떤 환경의 힘 속에는 사람의 힘, 문화의 힘, 정치의 힘, 경제의 힘, 사회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은 정신의 세계, 문화는 어떤 바탕의 문제, 정치라는 건 제도의 문제이고 경제라는 것은 어떤 이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동, 여기서 여유라고 쓴 것은 이제 중국말로는 여행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행이라는 뜻이 사회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런 환경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건축을 바라다보고 건축을 할 것인가, 또 건축의 역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라는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략 여전히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이번 강의의 입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얘기한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됐던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제 얘기가
잘못된 해석을 한 것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사람 하나하나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어떤 그 자기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과 자연과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